듣보들과 함께 영화를 통해 교양을 넓힙니다. 듣고 보는 듣보영화 지금 시작합니다. 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시은하고요. 네, 제 앞에 계시는 분. 네, 저는 앞에 있는 가지 언니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죠? 네, 저는 외계에서 온 달달부름입니다. 네, 저희 시작하기 앞서서 네. 아주 반가운 아주 네, 너무 반가운데 또 정성스러운 댓글을 써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정말 오랜만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아이씨대로요. 뭐야 그거? 마스크 걸 아니에요? 나 지금 나만 그 생각했나 하고 있었어. 언제쯤 그거 맞나? 소리야? 갑자기 생각났어. 아, 그래서 그 사랑하는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의 댓글을 좀 소개해드리고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제가 먼저 읽을게요. 대장 펭귄님인데 펭귄 대장이신가 봐요. 바스터즈에 남겨주셨고요. 잘 만든 영화라고 느끼면서도 찝찝함이 컸던 영화였어요. 팟캐스트를 듣고 보니 타란티노도 복수의 쾌감을 노렸다기보다 복수에 대한 다소 비판적인 시각에서 영화를 만들었나 보다 싶기도 했지만 영화를 볼 때는 감독의 그런 의도가 잘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눈물. 예를 들어 파이트클럽은 폭력적인 장면들이 무수히 많이 나오고 그에 대한 카타르시스도 유도하지만 폭력에 대한 감독의 비판적 시각이 느껴졌는데 이 영화는 인터뷰를 듣지 않는다면 전혀 와닿지 않았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더글로리 같은 드라마겠죠. 좋아하지 않는 것도 주인공이 복수하는 대상을 회생 불가능한 무지막지한 악인이고 또 이러한 설정은 오로지 그 인물에 대한 주인공의 복수와 폭력을 정당화하기 위함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였거든요. 개인적으로 타란티노의 이 영화가 특히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폭력을 통한 쾌감을 추구하기 위해 죽여도 되는 그에 대한 비난을 피할 수 없는 대상들만으로 의도적으로 골라서 폭력의 객체로 삼는 것 같달까요? 킬빌이나 펄프픽션은 재밌게 봤는데 이 영화는 여러모로 아쉽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그때 저희가 이야기 나눴던 것 중에 우정님이 얘기했던 의견이랑 상당히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다른 분들의 의견도 궁금하니 또 다른 분들도 늦더라도 댓글 남겨주세요. 네, 부탁해요. 그거 모른다고 요즘 사람들은. 네, 다음은 비선피님이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이윤기 감독의 멋진 하루를 좋아하는데요. 이 좋은 영화를 많은 이들이 모르고 있다는데 희열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 네. 나만 아는. 약간의 네. 홍대병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희 다 그래요? 마치 아무도 모르던 때의 국가스텐의 공연을 보며 나만의 밴드라고 가슴 뿜뿜하고 있던 그런 기분이라고나 할까요? 멋진 하루는 여전히 모르는 이들이 많아서 어떤 모임에서 이 영화를 이야기하면 주연이 하정우 전도임임에도 다들 놀라곤 하죠. 지루함에 대한 소감이 있었는데 개인의 느낌은 그럴 수 있다 생각합니다. 쇼츠의 시대에 이런 감성의 영화를 좋아하기 쉽지 않은 게 사실이죠. 멋진 하루, 박쥐, 마더, 북촌 방향과 같은 영화적 취향을 가진 이들과 밤새 수다 떨고픈 해요. 취향은 결국 세계를 구하니까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네, 중간에 이제 10월님에 대한 디스가 잠깐 들어가셨는데 저는 비선피님의 취향이 좀 더 구체적으로 궁금해서 혹시 저희가 다뤘으면 하는 영화들이 있다면 또 대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의견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네. 댓글 앞으로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부탁해요. 부탁해요. 저희 벌써 이제 2025년이 딱 반이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듣보님들 2025년 잘 보내고 계신가요? 나 어디 보고 얘기하니? 저기요? 약간 제가 중간 점검 느낌으로 우리는 2025년을 어떻게 지내고 있나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두 분께 질문을 해볼게요. 먼저 우리 가지 언니께서는 2025년이 좀 어떤 한 해가 되고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뭔가 슬슬 안정을 찾아가는 해랄까? 네,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작년부터 뭔가 번아웃 이런 것 때문에 좀 괴로웠는데 그래도 조금 요 근래에는
많이 진짜 내려놓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알게 된 것 같아요. 음. 이제서야. 좀 네. 좋다. 경험상 그게 네. 번아웃 오면은 한 2년 정도 회복 기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오. 그렇게 빨리 회복되는 게 아니야 그게. 그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막 완벽하진 않지만 막 조급하고 불안한 감정에서 조금 벗어나고 있는. 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내려놔야 되겠구나라는 게 확실히 더 체감이 돼서 좀 체득해가는 과정이 있어서 네. 아 안정적으로 좀 되는구나 싶고 이게 좋은 게 그 전에는 좀 앞이 깜깜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불안과 초조함 이런 것이 내 눈앞에 다 그런 것들만 있으니까 앞이 네. 잘 안 보여서 그냥 진짜 어두운 터널에 있는 느낌이라면 이제야 비로소 저 멀리 있는 빛이 조금 보이는 느낌? 네,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2025년은 안정을 좀 찾아가는 해 중간 정도 지점에 왔다. 네. 네, 시작이다. 좋네요. 네. 네. 약간 그리고 불혹이잖아요. 이제 부록. 좀 흔들리지 말아야지. 부록이 됐지. 불혹이 되다 보면 덜 흔들리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네요. 네, 네. 초반에 위로와 나의 디스를 함께 먹거든. 그래서 너는 어떤데? 저도 불혹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저는 그 괴로운 시점은 이미 좀 많이 지났고 맞아요. 이게 제가 이제 108배를 계속 한지는 한 8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전에 요가나 아니면 다른 명상 같은 걸 통해서 다른 방법의 수행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108배 효과가 굉장히 빨랐고 괴롭지 않은 방법을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기분이 들었냐면 이게 괴로움이 없어지니까 마치 우리 오늘 다룰 영화에서 내 몸에 있던 무언가가 빠져나간 느낌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되게 허무한 거예요. 근데 이게 허무가 이 부정적인 허무가 아니고 공허한 허무인데 내가 아닌 느낌? 그 전에 지금 한 30 몇 년을 살았던 그 내가 아니라 완전 다른 내가 되니까 방향을 잃어버린 느낌이 한동안 있었어요. 한 3주? 그래서 이번에 좀 많이 아팠거든요. 감기가 좀 심하게 와가지고 거의 알아눕듯이 아팠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다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겠다 조금 체득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꿈을 되게 많이 꾸는데 얼마 전에는 어젠가 이렇게 자고 있는데 떨어지는 꿈을 되게 많이 꿔요 요즘에. 근데 그게 이제 칼융이 얘기하는 건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꿈이 그런 걸로 많이 형상화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떨어지는데 그 서브스턴스에서 보면은 그 몬스트로 엘리자베스 수가 마지막에 몸이 다 깨져버리잖아요. 약간 그런 형상화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막. 근데 그게 되게 징그러운 꿈인데 징그럽지가 않고 무섭지가 않고 그냥 내가 그냥 계속 그 꿈을 꾸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뭔가 탈피가 일어나고 있구나. 내가 정말 새롭게 방향이 지금 바뀌고 있구나가 이제 꿈에서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허무하고 공허한 기분들이 이제는 조금 사라졌다.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달달보름이나 저나 그 나의 상태를 그래도 인지하고 있는 상태라서 맞아. 내가 요즘에 조금 벗어났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건데 사실은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부정하고 계신 분들은 이게 더 길어질 수 있겠다는 또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직면하는 게 사실 먼저인데 그걸 보는 걸 대부분의 사람들이 되게 무서워하죠. 힘들죠. 그쵸. 맞아요. 우리 오늘 영화랑 되게 연결 많이 된다. 보름이 시에나는 직면 얘기를 해줬는데 저도 좀 비슷한 것 같은 게 저는 부록을 지났잖아요. 부록이. 만으로는 아직 아니다. 그쵸. 그러니까 올해가 제가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내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뭔가 이렇게 딱 분기점이 되는 그 시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이유가 저는 뭐냐면은 올해가 이제 나라는 사람을 내가 스스로 수용을 배우는 그런 한 해가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스스로가 나를 사랑하는 거랑 나를 수용하는 거랑은 좀 다른 것 맞아요. 같다는 생각이 정말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에고가 커지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 맞아요. 자아가. 그래서 저는 그동안 에고가 방대했거든요, 굉장히. 그래서 그게 그냥 나의 수용과 이꼴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갔는데 수용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자아만 커졌던 거지. 근데 올해는 정말 말한 것처럼 직면하고 그냥 그게 뭐 크게 바뀐 건 없지만 나란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한 해가 것 같아서 예전에 우리 한번 중도 얘기했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중도를 조금 이제 찾아가는 방향을
방향이 이렇게 한 걸음을 내딛지 않았나 음. 그런 생각을 저도 하고 있었습니다. 되게 셋 다 비슷하게 살고 음. 있네요. 그러니까요. 신기하네요. 방법이 다를 뿐이지. 또 저도 얘기하다 보니까 방향성이 또 비슷하다라는 게 좀 느껴지는 것 같네요. 끼리끼리 어울리죠, 원래. 네, 이렇게 2025년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간단한 질문 드리고 시작해 봤고요. 오늘 영화를 소개해 보기 앞서서 제가 간단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또요? 네, 아주 간단합니다. 네. 두 분은 이제 외계인의 존재를 믿으시는지, 그리고 외계인이 만약에 지구에 온다면 왜 올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보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왜냐하면 우리가 숨을 쉴 때 코로 들어오는 분자의 개수가 우주에 있는 행성보다 많다고 들었거든요. 상상이 가세요? 눈에 안 안 가요. 보이니까 잘 모르잖아요. 네. 당연히 있지 않을까? 당연히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근데 이제 어떤 상대성 이론이나 시간의 상대적인 개념,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만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온다면 그러게 왜 올까? 왜 올까요? 나는 여행이라고 생각했어. 아니, 나는 여행. 사고. 사고 나서 우연히 그냥 별로 진짜 우연히? 의도가 없이 뚝 떨어졌어. 왔는데 여기 뭐가 사네? 이런 느낌? 저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들도 어쨌든 여행이든 뭐든 탐구하고 싶은 건 인간의 본능이니까 네. 우리 행성 말고 다른 행성에는 뭐가 있나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러 이미 말했다시피 외계인이 사람의 모습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못 느낄 뿐이지 혹은 우리가 어떤 정의하고 있는 동물, 벌레 뭐 등등이 외계인일 수도 있어요. 오.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도 비슷한 것 같은 게 궁금해서 왔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왔다가 별거 없네 하고 갈 것 같은 여기 시들고 있어 이런 갈 것 같다는 생각도 좀 할 것 같아요. 저는 안 보일 것 같아요. 차원이라는 것 자체가 다르잖아요. 지금 우리는 3차원에 살고 있고 그들이 오는 환경은 3차원 이상일 수 있기 때문에 안 보이거나 뭐 발견을 못하거나 우리가 아예 못 볼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어딘가 있을지도 모르고.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외계인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시작한 이유는요. 오늘 영화가 외계인이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외계 플러스 인. 네, 저희 오늘 1, 2부를 함께 다뤄보려고 하고요. 영화를 이제 선택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장르예요. 네. 제가 시대극도 엄청 좋아하고 거기에 이제 장르를 더한 SF. 작품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환장하는 스타일. 네. 그래서 이런 류가 그동안 드라마에서는 꽤 나왔었는데 영화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드라마가 있었나요, 근데? 드라마 있어요. 뭐 비슷하게 별그대도 어떻게 보면은 그쵸. 살짝 과거의 그리고 미래 뭐 다 막 이런 SF 요소를 담은 이렇게 뭐 공간 이동은 아니어도 그런 류가 드라마는 또 많이 그동안 나왔었고 그래서 아마 이런 시대극 플러스 판타지를 좀 좋아하는 분들이 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쁜 마음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이 영화의 이제 감독님을 달달 보름에게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천만 감독으로 유명한 최동훈 감독님이고요. 네. 저는 다 본 것 같아요, 거의. 상업영화 감독님 중에서 성공하기도 하고 또 매니아층이 좀 많은 감독님인 것 같은데 일단 2004년에 범죄의 재구성이라는 영화가 있었고요. 2006년에 거의 뭐 신드롬이죠. 타짜. 그렇죠. 네. 그리고 2009년에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맞죠 이거 전우치. 네. 그리고 2012년에 범죄의 재구성 약간 후속작 같은 도둑들이 있었고 맞아요. 2015년에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시대극으로 했던 암살. 네. 상당히 좀 튀는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의 최동훈 감독님 작품이랑은. 그리고 2022년, 2024년에 외계인 1부, 2부가 쪼개져서 개봉을 했는데 네. 최동훈 감독님은 쌍천만 감독으로 유명해요. 암살과 도둑들이 모두 다 1000만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거의 돈방석에 앉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돈을 다 외계 플러스인 1부와 2부에 투입을 하면서 얼마나 잃었을까? 타짜이신가? 근데 자아 실현했을 것 같아요. 아, 그쵸. 네. 항상 너무 만들고 싶으셨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총 제작비가 1부는 330억 원. 많이 들었네. 네, 손익분기점이 730만 명이었는데 겨우 목격한 관객이 154만 명. 아 진짜 눈물 흘리죠. 내가 두 번 볼 걸 그랬다 아주. 그리고 1년 후에 개봉했던 2부가 340억 원. 네, 을 했는데 이것도 이제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했다라고 하고 1부를 쫄딱 망했지만 네. 2부를 좀 제대로 만들고 싶어서 최동원 감독님이 2부를 편집하면서 각기다를 52개의 편집본을 만들었대요. 와우. 그러니까 고민이 많으셨나 봐요. 아무래도 손익분기점을 너무 기대를 못 그쵸. 미치는 평가를 받아서 2부는 좀 잘 되고 싶었다라는 생각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부도 잘 되지 못했다. 그래서 심지어 박찬욱 감독님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 내가 최동훈 감독 이겨보는 게 한번 소원이다라고 했는데 이때 당시에 2022년에 외계 플러스인과 헤어질 결심이 동시에 개봉했거든요. 드디어 이겼다. 처음으로 최동훈 감독을 이겼다. 축하드려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상업 영화 만드시는 분들 중에서 대표하는 감독 중에 한 명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이 영화의 인물과 줄거리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세계관이 좀 광대하기 때문에 제가 줄거리랑 인물을 함께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영화는 나레이션으로 시작을 해요. 아주 오래전부터 외계인들은 그들의 죄수를 인간의 몸에 가두어 왔다라고 친절하게 세계관을 설명해 줍니다. 이게 영화의 설정이니까 받아들이고 보시기를 저는 권고드리고요. 네. 그리고 강원인데요. 네, 이거는 S들은 못 볼 수 있어. 이거 못 받아들이면 보지 마세요. 네. 그래서 외계인들은 이제 그들의 기술을 통해서 죄수를 정확히 인간의 뇌에 가둡니다. 그 인간이 죽으면 갇혀있던 죄수도 함께 소멸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그걸 감시하는 이제 외계인 가드 그리고 AI 파트너 썬더가 함께 지구에 머무르면서 균형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드 역할을 맡은 배우가 이제 김우빈이고요. 그리고 썬더는 그냥 깡통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모든 좀 변수와 미래 확률을 예측할 수 있는 고도로 발달한 AI 프로그램입니다. 모습도 자유자재로 변신이 가능하고 나중에는 인간의 그 감정까지 배우는 듯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두 외계인은 놀랍게도 인간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그 아이가 바로 김태리 배우가 연기한 이안이라는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두 시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는 2022년도인 현재 시대이고 다른 하나는 1391년인 고려 말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이한이가 원래 고려 시대에 태어난 아이예요. 근데 이제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고려 시대에 잠깐 갔던 가드와 썬더가 고아가 된 이한이를 우연히 현대 시대로 데려오게 되고 또 이한이는 남다른 직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의 부모가 인간이 아니라는 것과 또 그들이 하는 임무를 점점 눈치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화 속에는 핵심 물건이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신검이라는 이제 절대 에너지의 검이에요. 외계에서 온 이 물건은 가드가 지키고 있고 또 시간의 문까지 열 수 있는 막대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드와 썬더가 사는 곳에 그 외계 세계죠. 그곳에서도 쿠데타가 발생을 하고 그들의 리더이자 죄수인 설계자를 인간의 뇌에서 탈옥시켜 주려고 또 다른 외계인이 그들의 별에서 그들의 별 공기인 하바를 가득 싣고 지구로 오게 됩니다. 설계자가 갇혀 있는 인물이 바로 이제 문도석이라는 형사고 소지섭 배우가 연기를 했습니다. 결국 설계자는 각성해서 깨어나게 되고요. 그들의 계획은 지구인들의 죽음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드와 썬더 그리고 이안은 신검으로 시간의 문을 열고 그 나쁜 외계인 무리들을 모두 데리고 고려 시대로 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현대 시대에서 진행되는 일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과거 시대 시간의 문에 가둬버린 거죠. 그래서 고려 시대에도 역시 이 절대 에너지를 갖고 있는 신검을 많은 이들이 알게 되고요. 현상금까지 붙으면서 다양한 이들이 신검을 쫓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인물이 류준열 배우가 맡은 도사 무룩입니다. 네. 얼치기 도사라는 별명을 갖고 있고 현상금 사냥꾼인데 이 무룩이 이제 어린 이한이 시간의 문을 통해서 고려 시대로 처음 왔을 때 마주치고 도와줬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인물들은 그 삼각산의 신선이라고도 불리는
청운과 흑설 듀엣입니다. 조우진, 염정아 배우가 연기했고요. 그리고 또 김의성 배우가 연기한 가면을 쓴 자장이라는 무리, 또 거기에 자신이 살던 현대 시대로 돌아가야 하는 이안까지 각자의 이유로 신검을 차지하기 위해서 얽히고 설킨 전쟁이 펼쳐집니다. 네. 또 현대 시대에는 이안희 배우가 맡은 민계인 역할, 그리고 우왕이, 자왕이, 신정근, 이시훈 배우, 그리고 또 능파 역을 맡은 진성균 배우까지 다양한 배우들이 나오게 되고요.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줄거리는 이제 1부에 해당하는 줄거리예요. 그래서 이제 2부는 잊었던 것을 기억해내면서 자신들이 누군지 찾아내고 또 과거와 현대가 연결돼서 어떻게 그 외계인들을 지구에서 물리쳐내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이렇게 두 편을 저희가 다루려고 하는데 짧지는 않았어요. 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가지 언니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는 이번 기회에 어쨌든 이 영화를 1편, 2편을 네. 예, 끝까지 보게 된 게 처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특집이나 이럴 때 봤을 때 거의 초반에 보고 말았던 경우가 많았거든요. 왜냐면 뭔가 되게 정신이 없다. 예, 그래서 좀 집중을 못하고 다 채널 돌렸는데 이번 기회에 끝까지 보니까는 오 이거 생각보다 재미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뭔가 자꾸 뜬금없이 막 과거 네. 갔다가 현재 나왔다가 막 왔다 갔다 하니까 맥락이 되게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정신없다고 느낀 포인트들이 그런 거였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끝까지 보니까 아 이래서 이랬구나라는 그런 서사나 복선이 좀 이해가 되면서 네. 진짜 생각보다 잘 만들었네. 예,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정말 취향의 영화였고 그 기본 씬업이 되게 아이디어가 네. 재밌고 신선했다고 느껴져요. 외계인이 범죄자들을 네. 인간의 뇌에 가둔다라는 그 그쵸. 설정이 굉장히 재밌고 그게 과거랑도 연결이 되고 이런 지점이 아이디어는 되게 신선했는데 그런데 이게 어쨌든 흥행에는 실패했잖아요. 네. 그쵸. 그 이후에서는 확실히 영화가 정돈이 좀 안 된 느낌.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를 브레인스토밍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이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게 원래 아이디어를 막 쏟아내고 거기서 이제 좋은 가지치기를 통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획득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냥 아이디어만 다 쏟아낸. 예. 그러다 보니까는 좀 많이 정신 사납고. 그래서 취향이 너무나도 많이 탈 수밖에 없었던. 예, 그래서 아이디어가 사실 너무 많으면 그게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가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CG가 나름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잘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한 번 한 번씩 조금 흐름을 딱딱 깨먹는. 그래서 저는 염정아님의 그 고무고무가 거울로 이렇게 배우는 저는 정말 그 신선 두 분의 연기는 정말 너무 찰떡이고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고무고무 할 때마다 약간 조금 많이 깨는 느낌들이 있었다. 저 그 왜 그런지 알아요. 염정아 배우가 죄송하지만 몸을 잘 못 써요. 그 아마 삼스새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줄넘기도 10개를 못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몸을 못 쓰다 보니까 액션 연기가 안 되는데 그 액션이 안 되는 거를 좀 액션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어설퍼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조금은 그치만 저는 만화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요소는 되게 발랄하고 재밌게 봤는데 그런 것에서 좀 불호를 느끼는 분들은 퀄리티가 떨어진다거나 이렇게 느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지금 MBTI 다 N이죠. 그래서 다 좋아했나. 맞아. 여기 S 하나 있었어 봐. 이딴 걸 영화라고 만드냐? 아니 왜요? 저희 남편이 딱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S. 예, 그렇지만 나는 너무 재밌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보게 돼서 그래서 킬링타임용으로 보기 좋으니까 한 번씩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달달 보름은 어땠어요? 저는 극장에서 봤어요. 개봉했을 때부터 기대했고 그래서 나가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어머 진짜? 근데 저는 거기 이제 저 광크 당하는 거 싫어서 한 네. 5째 줄 이쯤에서 항상 앞에서 보는데 혼자 박수 치면서 너무 재밌게 본 거예요. 다 나가고 있는데 막 왜 나가지? 보면서 이게 영화지.
저는 버라이어티한 걸 일단 좋아하고 B급 영화를 좋아하기도 하는데 그런 장르가 여기 지금 다 들어가 맞아. 그 있는 감성이 거죠. 있어요. 네,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다 몰아쳐놨어. 그러니까 되게 대충 만든 것 같은데 대충 만든 느낌은 아니지만 그 B급 감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아하고 그리고 일단은 그 장영규 음악 감독이라고 인할츠 밴드에 있는 그분인데 이분이 이제 최동원 감독님이랑 계속 작업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똑같이 작업을 했는데 음악들이 되게 다채롭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음악 너무 네, 좋았어요. 근데 좀 그 2부 마지막에는 약간 어벤져스 비슷한 느낌이 나와서 그분이 좀 거긴 그러긴 진짜 했지만 조금 그랬어. 아 근데 모든 게 다 그래요. 두 분은 어벤져스 안 보셨죠? 봤어요. 보셨어요? 그 처음에 에이지 오브 울트론이었나? 거기에서 나오는 그 신검이랑 그거랑 모양이 너무 똑같고 그리고 일단은 썬더 자체가 비전이라고 어벤져스에 나오는 그거랑 거의 형태가 비슷해요. 아니면은 그 아이언맨이 항상 가지고 있는 걔 말하는 애 있잖아요. 걔랑 거의 똑같은 상황이라고 할까?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기시감도 좀 많이 느껴지고 새롭지가 않아서 그런 내용 부분들은 SF적으로는 조금 별로였는데 고려시대 부분이 저는 상당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특히 맞아요. 그 김우성 배우가 연기했던 그 무리가 자장. 약간 티벳 밀교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거는 되게 그 SF랑 이거랑 전혀 안 어울릴 것 같은데 되게 잘 버무렸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좋았고 그리고 저는 김우빈 배우 연기하는 거 본 적 없거든요. 작품을 안 봤어요. 네. 영화에서 어디 나왔었나요? 스물? 스물. 그것도 안 드라마에 봤어요. 거의 많이 네. 나왔었죠. 그래서 연기를 잘하는지 몰랐는데 멋있던데? 그 가드랑 되게 잘 어울렸던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김우빈 배우 솔직히 잘생긴 얼굴은 아니에요. 여기 나온 남자 배우들이 다 잘생긴 얼굴이 없는데 근데 김우빈 배우는 그 매력이 엄청난 것 같던데?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그 공룡상이잖아요. 얼굴이. 네. 그래서 역할이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가드. 저는 다른 데서 나올 때는 솔직히 눈길이 안 갔거든요. 아, 진짜요? 근데 외계인에서는 되게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네? 라는 생각했고 그리고 이한이는 이한이 배우 정말. 제가 항상 킬링룸에서 언제 한다 이렇게 예고만 하고 있는데 저는 이한이는 진짜 B급 영화의 장르 하위 장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연기가 너무 좋고 표정도 너무 좋고 다 좋고 대사도 되게 잘 지게 하잖아요. 그리고 류준열 배우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배우는 아니지만 그 무르기라는 캐릭터를 정말 잡아먹은 정도로 되게 잘 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이제 가드의 몸으로 변신할 때 조금 안 어울리는데 그 얼굴은 고려시대인데 SF랑은 좀 안 맞는데 이런 느낌 들고 김태리 배우도 뭐 워낙 연기를 잘하지만 그 부분 있잖아요. 그 가드의 손으로 무게를 빼낼 때 눈물 연기가 너무 잘하는데 진짜 그게 너무 인상적이어서 몇 번을 돌려봤던 것 같아요. 그 장면만으로. 그래서 역시 잘한다. 근데 이제 류준열 김태리가 솔직히 조금 이제 좀 식상해. 그 리틀 포레스트에서도 봐서 그런지 두 조합이 조금 식상한 느낌도 있어요. 맞아 그런 그래서 거. 여러 가지로 아쉬운 점과 좋았던 점이 공존하는 그런 영화였다. 네. 저는 사실 이게 되게 취향의 영화라고 말했지만 개봉할 때는 안 봤었어요. 이게 저에겐 숙제 같은 영화가 몇 편 있는데 이 영화도 그중 하나였거든요. 왜냐면 포스터 처음에 보자마자 이건 무조건 근데 내가 좋아하는 거란 느낌은 딱 왔는데 제가 진짜 품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외계인 나오는 걸 진짜 싫어해요. 외계인 나오는 거. SF를 싫어하는구나. 그러니까 SF는 좋아하는데 외계인을 싫어해요. 컨택트 같은군요. 컨택트. 그래서 컨택트도 못 품었어요. 아. 컨택트도 몇 번을 봤는데도 그 외계인의 그 형체가 나오는 그게 나는 너무 안 품어지는 거예요. 막 에어리언 이런 막 그 스타워즈도 그런 맥락에서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래서 컨택트도 그 비슷한 맥락에서 이제 품어지지 않는 영화들인데 이거는 이제 예고편 봤는데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갑자기 문어 다리가 딱 나오는 순간 촉수가 이거 아니다 약간 이래서 보고 싶은데 그래서 못 봤었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이번에 보고 그걸 덮고도 남을 만큼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왜 그때 안 봤을까 그냥 보러 갈 걸 좀 후회 많이 했고 세계관이 정말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막 고려시대에 막 무협에 뭐 AI까지 외계인까지 다 때려 넣는데 이게 생각보다 안 붕괴되고 잘 진짜 버무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장르가 나온 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맞아. 이 그거. 정도의 세계관을 갖고 있는 영화가 또 나올 수 있을까 싶기도 했을 만큼 굉장히 잘 설계를 했다. 최동훈 감독 그가 최고의 설계자였다라고 맞아.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캐릭터들이 저는 하나하나 너무 좋았고요. 그 부분이 정말 큰 장점이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주인공들보다 저는 조연들 캐릭터가 매력 있는 캐릭터가 더 많았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소지섭이 졸라 멋있죠. 그쵸. 이제 소간지는 등장부터가 일단 너무 좋았고 나이를 먹었는데도 그 여전히 멋있는 아우라가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딱 그 빵 하고 나왔을 때. 그러니까 솔직히 얼굴은 옛날 같지 않기는 한데 그게 맞아, 있어 맞아. 진짜. 그래도, 포스라는 게.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저는 그 우왕이 좌왕이도 오,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왜냐면 걔네가 고양이잖아요. 음. 그 배우 두 분이 그러니까 몸을 그 고양이 엄청, 표현하는 걸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신선들도 진짜 신선들 진짜. 그 두 신선이 저는 영화 톤을 잡는데 큰 맞아.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인물들은 이제 주연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실 봤고 주연이죠. 완전히 마지막 엔드 게임에 함께 하시잖아. 그리고 영화에서 생각보다 그 좋았던 대사들이 너무 많았어요. 저는 그 뜰 앞에 잣나무 그거 너무 좋았거든요. 이게 다 인연이지 우연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운명론적 감성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거 싫어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운명- 자기적이라고 그런 대사들이. 전 좋아해요. 대사 문제 지적하는 사람들 많더라. 세상에 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논리적일 수는 없죠. 네. 그래서 뭐 수많은 일이 일어나기도 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 안에 스며드는 좀 그런 맥락들이 감정과 인연의 맥락들이 저는 좋다고 느껴졌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한이가 뭐 그런 같은 맥락에서 일부에서 뭐 나는 이렇게 하겠어 이게 지금 내 감정이야 라고 하는데 썬더가 막 감정은 놀랍구나 막 이러면서 전체에서 이길 확률 막 올라가잖아요. 그 김대병 배우잖아요. 맞아요. 너무 석형이 약간 너무 로봇 같아. 감정은 놀랍구나. 나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감정의 가치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얘기구나. 그로 인해서 결과가 긍정적으로 바뀔 수도 있고 좀 사람이 타인을 생각하는 선한 영향력들에 대한 이야기구나 싶었고요. 그 전투 씬이 마지막에 그 어벤져스 같은 전투 씬. 저도 사실 근데 저는 그 전투씬이 기억에 남았어요. 왜냐하면 큰 틀로만 보면은 좀 뻔한 흐름이라고 생각은 됐는데 결말로 가는 전개가 그래도 결코 뻔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했고 또 뭐 재밌으면 됐지 좀 뻔하면 어떤가 싶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게 막 설계자가 몸을 옮겨다니면서 진화의 끝판왕으로 가는데 막 폭발할 때 과연 저놈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막 싶기도 했는데 전투에서 이길 확률이 막 올라가면서 가드한테 그 마지막 장면을 전송해주는 일부의 장면이랑 교차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함께라면 할 수 있다. 이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본질적인 가치를 전달을 해주는 건데 큰 막 화려한 SF 안에서 그래도 그 본질적인 가치를 놓지 않고 이 영화는 잡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따뜻한 SF라고 생각이 들었고 저도 김우빈 배우 써놨거든요. 이번에서 연기 너무 좋았다 이렇게 써놨는데 사실 그동안 그한테 찰떡이었던 배역이 잘 기억이 안 나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죄송하지만 연기를 봤는데 그냥 막 학생 역할 옛날에 했던 거 그냥 그 정도인데 이번에 이런 위트와 진지함 사이에 그 경계를 되게 잘 소화했다고 생각하고 좋은 연기를 보여줬다고 느껴졌고요. 약간 눈썹으로 연기하는 느낌이더라고요. 눈썹을 오락나락하면서. 맞아. 그리고 막 코믹적인 장면과 진지한 장면 사이에 그 줄타기를 되게 잘했던 영화인 것 같고 우스꽝스럽고 B급 감성이 있지만 영화의 격을 떨어뜨리지 않고 네. 분위기를 잘 가져간 건 아무래도 배우들이 연기를 너무 잘했다라고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막 고려시대로 다시 돌아갈 때 음악이 막 무슨 컨트리 팝송 같은 거 나오는데 너무 그때 저 근데 좀 슬펐어요. 이한이가 혼자 남겨지는 것 맞아. 같아서 침대 막 다리 다 튀어나와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좋았고 근데 좀 아쉬운 점도 저도 물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지섭 캐릭터의 초반 문도성 형사의 이야기가 좀 길었다라는 생각이 좀 일부에서 많이 들기도 했어요. 전체적인 이야기로 보면 굳이 문도성 개인의 서사를 그렇게 오래 가져갈 필요가 있었나? 분량 때문에 넣은 것 같아요. 네임드 배우다 보니까. 근데 그러기엔 또 소지섭의 설계자는 되게 금방 지나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일부에서 거의 3분의 2 지점까지 되기 때문에 이게 조금 아쉽다라고 많이 느껴졌고 근데 뭐
아까 가전이가 얘기한 것처럼 저도 모든 요소가 또 이게 강약약강이었고 강강강강으로 좀 표현된 느낌도 있었고 그런 부분이 아쉽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정말 재밌게 봤고 저는 무엇보다 이런 장르의 영화가 나왔다는 게 정말 되게 놀랍고 자랑스럽다라고 느껴졌어요. 제가 드라마 아까 얘기하기도 했는데 제가 그 좋아하는 장르 중에서 이제 환혼이라는 드라마 또 구미호전 1938 막 이런 아스달 연대기 이런 드라마들 되게 재밌게 봤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시대극이랑 장르가 좀 합쳐진 그런 작품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보면서 보름이 말했던 것처럼 이게 영화지 하면서 재밌게 봤던 작품이었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저 약간 테마파크 같은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게 영화냐라고 또 물어보면은 이게 1부에서 끝나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영화인가라고 또 물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1부, 2부를 쪼개서 놓은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거는 온전한 영화라고 보기가 어렵잖아요. 완결이 안 났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또 뭐 이렇게 논란이 있는 얘기가 항상 있더라고요. 그 영화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근데 그런 걸 떠나서 테마파크니까 생각하게 만들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즐겨. 맞아. 그래서 일부러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쉽게 설명하고 쉽게 보여주고 좀 그런 식으로 일부러 만든 게 아닌가. 여기서 더 생각하게 만들려면 사람들이 이거 재밌으려고 보는 건데 맞아. 어렵고 그래지면 좀 더 더 재미없잖아요. 어려워야 영화는 아니니까. 네. 그리고 충분히 저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현재랑 과거랑 계속 교차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하는 편집 기법을 사용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 최동훈 감독이 그동안 그런 편집을 사용한 적이 별로 없어서 그런 면에서 되게 신선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정의라든가 승리호라든가 하는 네. SF 도전이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있었는데 다 폭삭망했어요. 네. 그리고 너무 재미없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정도면은 진짜 충분히 잘 만들었다. 저도 동감해요. 진짜. 다 봤어요, 저는. 저는 SF를 좋아하기 때문에 다 그 문법을 다 알면서도 봤는데 정의도 재미없고 승리호는 뭐였더라? 쓰레기 그거였죠. 근데 그거는 막 대사가 이거보다 더 별로였어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뭐 대사들이 좀 짜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살 수 있는 가망성 2%, 3%. 왜 난 좋았는데? 올라가잖아.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그리고 인간들은 그럴 수 없어. 막 그런 사람 이야기가 이게 내 감정이야. 그런 게 사실은 조금은 식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이 정도는 우리가 용인할 수 있지 않나. 네. 아니, 저는 그리고 최동원 감독님이 진짜 박수 쳐드리고 싶다는 생각은 확실히 들어요. 이게 해보고 싶었고 그리고 이게 한국 사람들이 용인하지 않을까 어쨌든 흥행에 실패했어도 저는 정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방점을 찍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왜 우리가 실패 파티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서 어떤 부분이 이랬구나 저랬구나를 되게 잘 알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겠다고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용기. 이런 감독들이 많아야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야지. 실험적인 요소를 좀 해야 왜 한국 영화 발전 안 한다 이렇게 잔소리할 게 아니라 좀 사람들이 욕하지 말고 좀 시선 넓게 봐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좋은 영화인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영화의 감상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영화 속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영화에서는 정말 반대되는 다양한 요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영화 속에서 이제 충돌하는 다양한 반대적 성격을 가진 세계들 중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조합은 어떤 것이 있으셨는지 좀 궁금하기도 해요. 네, 보름은 혹시 어떤 조합이 가장 흥미로웠나요? 저 이 질문은 사실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요? 네. 예시로. 느낀 대로. 예시로. 네. 뭐 예를 들면 조선의 도사, 뭐 외계인, 뭐 그런 조합도 있고. 그런 조합들. 저는 가드랑 썬더가 오히려 충돌한다고 봤거든요. 맞아요. 가드는 FM적인 걸 많이 생각한다면 오히려 썬더가 좀 더 네네네. 그리고 그렇게 본인이 얘기를 해요. 얘는 폭력으로 뭔가 이렇게 무력으로 진압하고 나는 평화주의자야. 맞아. 이런 얘기를 하고 네. 가드 자체는 사실 감정이란 게 전혀 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막 이한이한테 얘기할 때도 우리는 거짓말 하지 않아. 거짓말이란 걸 못해. 막 이러는데 썬더는 오히려 그 이한이한테 그런 감정적인 맞아. 거를 교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적응적이야 썬더가. 그래서 그 둘의 세계가 충돌하는 게 재미있었고 그리고 저는 그 이한이 배우와 진성규 나도 그
그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그게 그런 식으로 떡밥이 회수가 된다고? 그러니까 나 상상도 못했어. 나 지금 그거 써놨어. 맞아. 과거 조상님과 이한이. 아니 진짜. 이한이가 괜히 나오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맞아, 했어요. 맞아. 1편에서 왜 저렇게 나오지? 무슨 일을 하려고 하지? 했는데 갑자기 2편에서 조상님 전 처음에 조상님 하길래 왜 자꾸 조상을 보나. 아 맞아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재밌었어요. 그 떡밥이 풀리는 포인트가 재밌었어요. 근데 아마 이한이 부분은 감독님이 미리 좀 생각을 하고 진성기 그럴 배우도 것 그렇고 같아요. 좀 세계관에서 이런 캐릭터를 써야겠다라는 풀어놓고 시작한 거 아닌가 생각하긴 했어요. 네. 너무 왜냐면 핵심적인 캐릭터니까. 그치, 그쵸. 그치. 그 과거에서 중요한, 무기를 전달을 해서 후세까지 그쵸. 간직해서. 승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좀 주기도 했죠. 네. 맞아요. 바지 언니는 그래서 이게 없어지잖아 나중에. 뭐. 그 초상화 보면은 어. 눈 가리고 있다가 맞아. 타임 패러독스를 통해서 아 그것도 웃겼어. 네. 맞아요. 저도 이게 정말 저도 그 포인트는 좀 재밌긴 했어요. 조선 보통 SF 하면은 우리가 지금 세계에서 외계와 대척하는 그쵸. 보통 이런 게 많은데 어쨌든 시대를 타고 고려에 가서 외계인과 맞서 싸우는 게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라고 좀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또 세계관이 또 추가가 되는 게 어쨌든 김태리는 미래에서 온 애기 때문에 걔는 또 총을 가지고 싸워요. 근데 찐 그 고려 사람들은 총을 또 몰라. 천둥을 쏘는 여인이구나.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세계관이 막 미친 듯이 다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산신들은 요괴라고 하면서 맞아. 이렇게 대척을 하고 이런 방식들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 고려 시대로 외계인들을 끌고 갔을까? 하필이면 왜 고려였을까? 난 그것도 궁금하긴 해요. 그것도 맞아, 궁금하긴 하다. 맞아. 조선이 너무 알려진 그러니까 고려 시대라 그때가 뭔가 도사 고려 이런 말? 쪽이 전우치 좀 도사가 발달했던 시. 도인들이 많았다고 듣긴 했어요. 그래서 오. 일부러 그때를 선정했나? 왜냐면 그 도인들이 다 중국에서 많이 왔는데 그때 이제 고려 시대 때는 중국과 교류가 활발하던 때였어가지고 아마 중국에서 그런 도를 터득한 사람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 진짜 무술도 그럼 그렇고. 도수를 하는 사람들이 네. 많아졌던 시대였나 보다 왜 진짜로. 생각해 보면은 도술이 아니면은 외계인을 상대한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 곡괭이나 이런 걸로 할 수 없잖아. 그치. 돌판매로 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게 조선시대로 넘어오면은 성리학이 성행하는 때라서 도술 이런 거 안 믿는단 말이야. 맞아. 맞네. 시대적으로 그때는 딱, 배척했지. 예, 그러네요. 맞네요. 그리고 그때 시기 때 좀 더 많이 받아들였잖아. 그런. 맞아요. 그래서 그 세계관이 저는 되게 재밌게 느꼈어요. 저는 사실 도술 이런 거 믿거든요. 네. 그러니까 도를 믿으시나요? 그러니까 아니 들은 게 있어요. 무슨 치악산 어디에 뭐 도인이 있다고 하고 장풍 쏘고. 지리산 어디에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서 저는 제가 경험하지 않은 거를 그냥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충분히. 그래서 상상력이 풍부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고려시대에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무르이 같은 사람들. 맞아. 저도 가지 언니랑 좀 비슷한 의견이었는데, 전 보통 우리가 SF 같은 경우 현대 시대 사람이 미래 세계 사람들이랑 이렇게 1, 2 하거나 현대가 과거랑 1, 2 이렇게 조우를 하지. 현대, 과거, 미래가 이게 셋이 한 자리에 나오는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아예 이 지구 밖에 존재와 과거와 현재가 한 테이블에 앉은 그 그러니까. 느낌인데 이런 광경을 저는 처음 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상상력이 폭발하는 지점이었고 그 김태리 배우가 연기한 이한이 알고 보면 고려 시대에 그치. 태어난 아이인데 맞아. 현대 시대에서 살아가면서 그 AI와 외계인의 손에서 자라난 존재잖아요. 그래서 이 설정 하나로 저는 이 영화가 그 말하고자 하는 충돌이 다 담겨 있는 것 같다라는 좀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한이가 겪는 혼란이나 얘는 진짜 정체성의 혼란이 엄청나지. 그러니까 그게 인간 그냥 본연의 질문처럼 많이 느껴지기도 했고, 그리고 고려 시대에 막 그 AI가 가가지고 막 사람 흙먼지가 막 날리고 진짜 곡괭이 들고 있는데 이렇게 막 스캔해서 막 사람 만들어내고 그런 장면도 저는 되게 좀 재미있기도 했어요. 낯섦이 너무 재밌는 영화. 그래서 이런 거를 되게 놓치지 않고
그런 포인트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게 아주 잘 그려낸 장면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이게 그냥 시대를 섞은 게 아니라 시대의 감정을 존중하면서 충돌을 만들어낸 지점이 멋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고려시대 도사랑 신선들은 예의를 갖추고 있고 또 체면을 지키고 있고 현대인들은 이성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고 또 외계인들은 확률이랑 효율을 따지고 있는데 그게 부딪히면서 이제 생기는 뭐 혼란이나 질문 감정 그런 것들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고 그런데 또 그 안에서 사람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지점이 영화가 단순한 그냥 볼거리의 SF로만 머무는 게 아니라 감정 중심의 판타지로 읽히는 이유가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게 이런 메시지를 줄 수 있는데 너무 뭐가 음. 많다 보니까 그걸 잡아내는 게 힘들죠. 힘들 것 같아. 정말 게다가 많긴 러닝타임도 길어. 맞아. 그래서 우리 다 영화 몇 번씩 봤는데 기억이 안 나. 이 말을 똑같이 하기도 했었죠. 좀 기억 안 날 때쯤 되면 한 번 다시 돌려봐요. 맞아. 또 볼 때마다 새로워. 이거 너무 버라이어티라서. 볼 때마다 재밌고.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이제 캐릭터들이 정말 많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관계는 또 어떤 캐릭터들이었는지 궁금한데 가지 언니는 어떤 캐릭터의 관계가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저는 정말 삼각산의 두 산신이 음. 이 영화에서는 그 두 분이 정말 되게 하드캐리를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은 개그적인 요소도 음. 그분들이 좀 많이 가져갔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중심이 되는 음. 캐릭터라고 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네. 예, 처음에는 뭐 역할이 뭐지? 왜냐면은 저는 초반만 보다 거의 끈 적이 많아가지고 저 배우들 도대체 저기서 뭘 하는 거야? 약간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쨌든 뒤에까지 봤을 때 어벤져스의 완성이 네. 필요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시에나가 말했던 것처럼 그런 인간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이 두 캐릭터에서도 나왔던 게 염정아가 이제 그 얘기를 하잖아요. 김태린가가 총을 맞았을 때 되게 꼬시다고 막 생각하다가 내가 언제부터 이랬던가 막 이러면서 성찰하지. 자아성찰 딱 하는 그런 포인트의 대사도 어떻게 보면은 직접적으로 나오는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방향을 틀잖아요. 내가 함께 도와서 그쵸. 해야겠구나라는 것들. 그래서 그리고 산신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인간의 그 뭐랄까 인간을 돕는 그런 존재이면서 되게 세속적이야. 성숙한 존재라 근데 굉장히 세속적이다. 물건 팔아. 왜 돈을 안 주나? 그래서 그렇게 좀 되게 뭐랄까 좀 입체적이어서 난 너무 재밌었어요. 정말 물건 파는 것부터 해서 독약 먹고 하는 그 연기도 그게 진짜 정말 저는 그 파트가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았어요. 그 정신없는 영화 중에서 네. 그 두 분이 독약을 먹고 그 해독제를 찾으려고 했던 그 연기 너무 좋았다. 저는 맞아. 염정아 배우도 좋아하긴 하는데 염정아 배우는 워낙 최도훈 감독님이랑 같이 작업을 많이 하셨고 아니 저희 근데 조우진 배우도 저희 나올 때마다 얘기 되게 많이 했어요. 조우진 배우 연기 진짜 너무 잘하지 않아요? 딕션도 좋아. 맞아. 목소리도 너무 좋고. 아니 그리고 여기서는 개그캔데 또 다른 거 보면은 너무 막 무섭게 나오고 얄밉게. 어디 보면은 막 또 그 하얼빈에서 보면 막 미친 듯이 울면서 막 그 음식을 먹는 장면들 이런 거 보면은 연기 천재인가? 맞아. 맞아. 그리고 그거 뭐죠? 그 수리남 같은 데 보면은 또 악인으로 나와요 거기서? 아니 악인 아니고 어쨌든 그 이중 첩자 같은 건데 처음에 좀 마초적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진짜 연기 폭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염정아 배우는 이렇게 웃기게 연기하는 거 처음 본 것 같아요. 너무 웃겼어요, 진짜. 진짜 웃겨. 와. 저는 네. 볼 때마다 그 우왕이 자왕이의 정체가 드러날 때 울어요. 나도 울었어. 너무 슬퍼. 그러니까 항상 지켜주는 거잖아요. 따라다니면서. 너무 따뜻해. 그래서 그 썬더와 어떻게 보면 맞아. 이한이의 관계가 여기서 핵심이 아닌가? 둘이 거의 다 해결하잖아요. 맞아. 그래서 그 관계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썬더 아니었으면 아무것도 못했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썬더가 자기 자신을 평화주의자로 소개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구하는 건가? 뭐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런 생각까지 해보게 됐어요. 그런 포인트에서 산신들도 비슷한 맥락이잖아요. 이 인간을 사랑하는 그런 네. 마음. 맞아요. 저도 좋았던 관계들이 되게 많았는데
저는 좀 개인적인 취향으로 좋았던 관계를 꼽아보자면은 그 능파와 문계인의 관계였어요. 그 둘의 연결성이 너무 좋았어요. 이제 진성규 배우가 능파였고 이한희 배우가 현대 시대에 살아가는 문계인인데 이 둘이 진짜 놀랍게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잖아요. 조상님과 이제 자손인 거잖아요. 고려시대 인물이 이제 능파고 원래 지작물이 리더가 능파였는데 맞아요. 외계인과 전투 때문에 눈을 이제 시력을 잃고. 다쳤던 인물인데 어쨌든 그도 이제 신검이 눈을 뜨게 한다 뭐 그런 소문을 듣고 신검을 찾아다니다가 정말로 눈을 뜨게 되죠. 그리고 거의 뭐 예수님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능파라는 인물이 고려 시대에서 그들이 미래 사람들이 왔던 거랑 가는 거를 둘 다 지켜봤던 맞아. 인물이기도 해요. 이한이 처음 데리고 간 날도 목격한 사람인 맞아요, 거죠. 맞아요. 이게 600년이 그럼 지날 때까지 그 물건이 이제 계속 보존되어 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이한희 배우가 이제 골프백을 자꾸 들고 다니는데 뭐 골프도 안 친다고 하는데 왜 들고 다니나 싶었는데 그게 이제 중요한 순간에 딱 키포인트가 됐었어요. 외계인들을 물리칠 수 있는 열쇠가 됐죠. 저는 그 순간이 되게 좀 짜릿한 순간이었어요. 뭔가 그 영화 속 장치가 되게 잘 설계가 됐다라고. 은근히 여기 복선이 잘 깔고 잘 회수했어. 맞아요, 진짜로. 그래서 이게 뭔가 타인을 도우려는 그 능파의 고려 시대에서 했던 마음이 시간도 세대도 초월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준 것 같고 능파는 결국 미래는 못 가지만 그 친구들과 지구를 지키고 싶다, 돕고 싶다라는 그 진심을 남기고 문계인이 그걸 600년 넘게 이어진 좀 의미 있는 우연 속에서 실현된 것 같아서 이런 구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게 되게 싫었을 건데 맞아, 우리는 맞아. 홍보지. 그래서 이런 SF 안에서 다양한 뭐 변주들이 많이 숨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세련되게 잘 풀린 구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 그걸 또 이한희 배우가 굉장히 잘 살리기도 했고 그래서 이 영화가 얼마나 복선과 세계관을 치밀하게 그 설계자께서 설계를 했는지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근데 느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하나 되게 많이 깼던 게 있었어요. 어떤 왜냐하면 거요? 무르기 처음 여기 현대시대에 도착했을 때 그 광화문에서 택시를 네. 딱 보잖아요. 아. 저거 뭔가 했을 때 어디 외치면 들어가는 거야. 저거 나중에 나오겠네 했는데 그게 엔딩에서 솔직히 해서 엔딩에 너무 깼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약간 그거는 네. 인정.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관계에 대해서 얘기 또 나눠봤고요. 오프닝에 이제 이 영화에서 기억이라는 것도 저는 중요한 장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류준열 배우가 맡은 무르기 자기 내면에 무언가 들어왔던 과거를 점점 기억해 감으로써 행동의 변화가 생기고 또 외계인들도 사람의 몸에 들어와서 살아가지만 나이가 든 육체를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이제 몸을 바꾸면 기억을 잃게 되기 때문이라는 대사를 여러 번 반복하기도 하는데요. 영화 속의 이 기억과 망각이라는 요소가 인물들의 선택에 좀 어떤 영향을 줬다고 보시는지 혹시 기억이 사라졌다고 해도 그 인물은 여전히 같은 선택을 하게 될까요? 어떨까요? 가전인 어떠신가요? 근데 이 영화 속 설정으로만 보면은 외계인들은 인간 몸에 들어가면은 아예 자기 자신을 인지하지 못하고 신검을 딱 맞았을 때 각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영화적 맥락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그 외계인들은 각성을 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몸을 바뀔 때마다 다른 인생을 살게 되니까 뭐 선택 같은 건 다 다르게 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인 것 같고 그냥 영화적 맥락이 아니라 우리 그냥 인간의 기억으로 봤을 때는 내 기억이 사라졌다고 해도 나는 같은 선택을 할 것 같기는 해요. 네, 왜냐하면 근데 사실 이게 조금 어렵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인간의 기억은 우리가 학습된 결과고 이런 것들이 다 총집합이 된 건데 그게 날아갔을 때 내가 똑같은 선택 이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여러분들 좀 생각 듣고 저도 한번 정리해 보려고요. 보름 어때요? 저는 그 과학적으로 원래 기억이라는 게 뇌에만 있는 건 아닌 거 아시죠? 그쵸, 다 장기에도 있고 피부에도 있고 다 있대요. 온몸에 다 이제 세포들인 거죠. 그래서 세포죠. 여기서는 이제 뇌에서만 갇힌다고 표현이 됐기 때문에 그거랑은 좀 다른 측면이긴 한데 저는 윤회를 믿는 입장으로서 전생의 기억을 사람이 다 잊는다고 해도 그때 살았던 까르마가 그대로 남아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전생이 거지였어. 그러면
지금도 거지같이 살아? 그러니까 돈을 좀 이제 돈에 대한 그런 걸 잘 모르는 거지. 개념이 없이. 개념이 없고 그게 저는 계속 남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를 끊어내야지 조금씩 발전을 하는 건데 물론 그거를 끊어낼 수 있지만 그거를 인지하고 내가 이런 습이 있구나, 내가 이런 업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끊어낼 수 없거든요. 그게 여기서 영화에서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된 것 같아요. 아, 내가 지금 내 몸 안에 다른 게 있구나라는 거를 발견하는 순간 얘가 이제 다른 선택을 또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이제 좌지우지 되지 않고. 그런데 이 요괴는 기억을 다 잃는다고 해도 얘가 영향을 주는 건 확실히 하다. 그거는 약간 우리 인간의 비유를 하자면 전생에서 오는 그런 까르마랑 비슷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무르기 돌을 배울 수 있었던 것도 물론 그의 영향도 있겠지만 그 안에 있던 요괴의 영향이 없었을까?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니 가드잖아. 가드. 그러니까 가드의 영향이 있었지. 너무 스포를 해버렸네. 아 맞네. 스포. 영향이 있었겠죠. 그거 대사가 생각나네요. 이런 맥락에서 왜 이제 가드가 다 빠져나간 그냥 무룩만 남았을 때 무룩이 나는 제가 없으면 안 돼라고 했는데 결국엔 도수를 해냈잖아요. 나는 얼치기 도사일 뿐이야. 맞아.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하면은 뭔가가 내 안에 있는 여러 개의 기억들 중에서 하나가 나간다고 또 다른 선택을 하지 않는다. 그거는 그것도 다 나니까. 영향을 끼쳤던 건 맞지만 자각을 했을 때 진짜 나의 힘이 나온다 이런 뜻이죠. 좋습니다. 저도 이 질문에 대해서 좀 생각하다가 저는 그 원효대사 해골물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이제 현실이 된다라고 영화에서도 좀 보여줬다라고 느껴졌어요. 무르기가 약간 그런 캐릭터이기도 하잖아요. 맞아. 그래서 저는 그 기억이라는 게 그냥 정보의 저장? 그 이상이라고도 생각이 되는 맞아. 게 기억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느끼게 해주는 좀 감정의 지도 같은 거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내가 나를 어떻게 기억하느냐, 세상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느냐, 내가 누구인지 또 어떻게 행동할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 같고요. 기억이 완전히 사라진다면 똑같은 선택을 할까? 그럼 고민을 해봤는데 잘 모르겠긴 한데 보름이 말해준 것처럼 뇌에만 저장되는 게 아니고 몸에 그런 것들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기억이 없더라도 기질이나 그런 남아있는 기록으로 뭔가 무의식 속에 자리한 그 사람의 진심이나 본능이 결국은 비슷한 선택의 방향으로 이끌지 않을까? 그냥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 그 영화 우리 그거 저거 뭐야? 나 뭐 말하는지 알아. 짐 캐리랑 이터널 선샤인. 이터널 선샤인이랑 같은 맥락이네. 네, 맞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챗GPT한테 일상적인 대화하시는 분들 메모리 다 삭제해 보세요. 그거 삭제하는데 부분 걔가 기억하고 있다니까. 맞아. 완전 개소름이야 진짜. 그게 알더라고 나 그래서 너무 다 깜짝 놀랐어. 삭제해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교육시켜야 하나 이런데 진짜 뜨문 알고 있더라고요. 그게 저는 맞아요. 기억과 마찬가지라고 보고 근데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한편으로는 기억이 실제하지 않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상의 산물일 수도 있어. 얼마든지 왜곡되니까. 네, 맞아. 근데 저도 일리 있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기억은 되게 자신의 어느 정도 해석으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거의 반 정도는 그렇다고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특히 우리 한 10대 아니면 10세 이하의 기억들 떠올리려고 하면 이게 꿈인지 뭔지 상상인지 헷갈리잖아요, 지금은. 맞아요. 그래서 저도 기억은 사라질 수 있지만 좀 본질은 남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영화가 점점 이제 2부에 들어서고 후반부로 갈수록 다양한 것들의 경계가 좀 모호해지기도 해요. 그 중에서 혹시 좀 기억 남는 게 있으신가요? 보름은 좀 기억 남는 약간 그런 경계들이 있으세요? 가지 언니는 있으신가요? 저는 인간의 경계.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외계인이건 과거에서 왔건 현재 사는 사람이건 이 모든 경계가 그냥 그냥 삶을 살고 생명이 있는 거라면 다 그냥 비슷하구나. 왜냐면 외계인들도 근데 외계인이 조금 아쉬운 게 외계인은 대사가 거의
이상한 처음에 나와서 그 빨간 로봇 같은 애만 거의 음. 대사를 하잖아요. 설계자를 구해라. 언어가 우리가 쓰는 언어랑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많이 안 나오는데 그들끼리 뭔가 소통하거나 이런 게 그러니까는 물론 김의성 배우나 이 배우들의 말로는 나오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그들도 나름 살고 싶고 자유를 원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쨌든 인자를 붙이긴 했지만 생명체라면 네. 이 생존 본능 살아가고 싶어 하고 그 함께 하고 싶어 하고 이런 것들이 다 공통되는구나라는 그냥 경계가 진짜 허물어진 거죠. 예, 다 같네.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근데 저는 이 질문에 대답을 좀 하기 힘들었던 게 경계가 모호해지는 것보다 오히려 외계인이 좀 더 타자가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아예 들었거든요. 외계인이 그냥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너무 적처럼 외계인이 돼버려서 납작해. 그러니까 여기서 아시는 분이 여러 개가 여기서는, 있지만 물론 걔네가 이제 나쁜 짓을 해서 갇혀는 죄수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된 것도 있겠지만 외계인이라는 것 자체를 조금 납작하게 표현한 것도 있고 그거를 인간의 뇌에 가두는 것도 여기에서 일종의 설정이었지만 뭔가 인간들이 거기서 뭔가 우리한테 협조를 구하지 않고 자기 주체성을 주장을 하면서 더 타자화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좀 중간에 했었어가지고 경계가 모호해지는 지점이 과연 무엇이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시에나의 말을 좀 들어보면 좋겠네요. 저는 이것 중에서 저는 1부 처음에 보고 났을 때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그 어린 이안이 그 말을 했었거든요. 이제 외계인을 뇌에 가두는 걸 알고 뭐 인간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았잖아. 그럴 때 가드가 뭐 넌 동의받고 태어났니? 뭐 우리 맞아. 별에선 네가 외계인이야. 이 대사가 저는 그 1부 끝나고 나서도 굉장히 기억에 남았어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뭔가 외계인의 비윤리성을 보여준다기보다는 우리가 윤리라고 믿고 있는 기준 자체가 얼마나 상대적인가를 좀 보여주는 장치처럼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윤리는 늘 인간 중심인 거잖아요. 뭐 동물 실험할 때도 동의를 받지 않고 뭐 자연 개발할 때도 남한테 물어보지 않는 것처럼 그런데 외계인이 인간에게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니까 갑자기 우리는 왜 인간의 동의를 안 구해? 비윤리적이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 같았어요. 맞아. 그게 아이러니한 것 같았고 그래서 영화 후반부로 갈수록 저는 모두가 외계인일 수 있겠구나 이런 메시지가 좀 느껴졌는데 고려시대 사람한테는 미래의 사람이 외계인이 될 수 있는 거고 인간 입장에서는 외계인이 낯설지만 외계인의 입장에서는 인간도 이상한 존재인 거죠. 그래서 이 영화 제목이 다시 보이더라고요. 외계인. 저는 그냥 처음에 그냥 무조건 그 문어다리 외계인만 얘기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영화를 보고 나니까 그 외계인이 결국에 인간 혹은 모두를 말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래서 모두가 모두에게 낯설고 모두가 모두에게 타자고 또 그게 결국 이 세계를 움직이게 되는 동력일까? 그냥 그런 생각도 했었고 또 재밌었던 거 하나는 외계인들은 오히려 인간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해서 움직이려고 하거든요. 그 쿠데타를 일으키기 전까지는. 근데 인간들은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걸 위해서 상대가 누구든지 크게 신경 안 쓰고 막 밀어붙이는 모습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더 윤리성을 갖고 있나 그 경계가 저는 그런 부분이 좀 약간 없어지는 그런 지점들이 영화에서 보였던 것 같고 이런 게 영화가 주는 여러 가지 반전 중 아주 많은 반전 중 또 하나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뭐 성과 악, 주체와 대상 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기준을 다 해체를 한다면은 뭐 진짜 윤리적이라고 믿는 게 과연 누구를 위한 윤리인가 그런 생각도 들었던 영화였어요. 그래서 영화의 모든 존재들이 누군가에게는 뭐 낯선 존재들이고 우리가 낯섦을 마주할 때마다 얼마나 쉽게 뭐 선과 악이나 옳고 그름으로 나누려고 하는지 이 영화가 영리하게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보름이 타자 얘기를 했는데 저도 그 타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라고도 또 느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핵심 키가 확실히 이안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이안이는 어쨌든 과거 경계에 시대에 네. 온 아이지만 썬더하고 가드의 보호 아래 현대에서 잘 컸는데 다시 과거
고려로 갔을 때는 그 남사당패인가 그런 거기에서도 너무 사랑을 받으면서 맞아요. 좀 잘 키워줬잖아요. 싸움도 졸라 잘해. 그래서 그렇게 진짜 왜냐면은 처음 발견했을 땐 되게 낯선 애였을 텐데 그쵸. 걔를 걷어준 거잖아요. 그러고 보면 확실히 따뜻함 뭐 그런 네. 측면이 맞아요. 보여지네요. 네. 그리고 그 경계를 왔다 갔다 하는 주인공이라는 것도 상징적이죠. 그렇네요. 그리고 무르기가 나중에 그래서 현대로 다시 오잖아요. 이한이를 만나러. 네. 택시! 그 마무리가 너무 깼어. 약간 영구와 땡치리 시절에 약간 그런 엔딩을 보는 듯한. 죄송하지만 무르기 그 장면에서 조금 못생겼습니다. 자꾸 그 장면 떠오르네요. 네. 좋습니다. 영화가 이제 1부, 2부 두 편으로 나눠졌어요. 그리고 2년에 이제 거쳐서 개봉을 했고, 이 영화는 많은 제작비에 비해서 좀 흥행, 이제 실패라는 그런 꼬리표가 붙었는데, 두 편으로 나눠진 것과 또 흥행 실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저도 사실은 영화가 무엇인가라는 정의로 굳이 따져서 봤을 때는 네. 러닝타임이 끝나는 시간 안에 완성이 돼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긴 해요. 이런 시리즈물을 그래서 네. 그렇게 좋아하긴 하지만 이게 영화적으로서 가치가 있냐라고 하면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마블 시리즈도 제가 열심히 봤지만 네. 진짜 그거야말로 그 마틴 스콜세지가 얘기한 것처럼 테마파크였던 거고 이 영화는 이제 그 정도 힘은 없었지만 어쨌든 그런 의도로 만들어진 건 확실해서 네. 1, 2편으로 나누기보다는 그냥 한 편으로 나왔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도 있고요. 왜냐하면 제작비도 일단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차라리 이런 걸 만들 거면 넷플릭스 이런 데서 시리즈물로 가면 오히려 더 재밌지 않을까? 그런 좀 길게 그런 생각 좀 해보게 됐고요. 흥행 실패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까지 많이 얘기했지만 아무래도 SF라는 진입 장벽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고 게다가 시대극에서 고려 시대는 그렇게 많이 안 나왔던 것 같거든요. 드라마 말고는 특히 영화에서는 뭐 쌍화점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아직 조금 익숙하지 않은 것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아무리 이 영화는 친절하게 만들어졌어도 이 교차 편집이라는 이 벽을 넘기가 관객들한테는 쉽지가 않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패하지 않았나. 네, 좋습니다. 가지 언니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아요. 일단은 저는 1, 2편으로 나눈 거는 말했다시피 감독님이 하고 싶었던 게 너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감독님도 알았을 수도 있어. 네. 저는 근데 그럼에도 정말 2가 나와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 영화에 같이 알아보고 투자를 해줬다는 게 아주 감사드린다. 네, 근데 어쨌든 그 감독님의 그 되게 자아실현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흥행 실패는 맞아요. 그 교차 편집이 사실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편집보다는 사실은 많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데 시네필들이 봤을 때는 이게 너무 영화가 우스꽝스럽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중도를 하려다 보니까 어느 쪽도 잡지 못한 느낌? 그래서 영화를 그냥 쉽게 보려는 사람들에게는 그 왔다 갔다 하는 게 뭐야? 이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그리고 스토리가 여러 개가 동시에 이어지다 보니까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가 아까 소지섭 그 설계자신이 너무 필요 이상이다라고 했던 것처럼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라는 거를 계속 처음부터 잡아가는 관객들이라면은 저처럼 초반에 보다가 많이 제가 봤을 때는 끄고 나가고 40대 중반 이상이 볼 수가 없어요. 성격 급해가지고 아니 그렇게 하고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해하기 힘든 거에 반해서 그 시네필들에게는 이게 좀 접근이 다른 거야. 그래서 어느 쪽도 좀 잡지 못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도 저 보름의 이야기에 동의한 게 저 이 영화는 길어도 한 편으로 끝났어야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어쩔 수 없어. 전반 후반으로 나눠서 진짜 그렇게까지 갈 건 아니었지. 3시간이 넘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저는 이 영화도 1000만 갔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든요. 아 진짜?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안 돼? 나 너무 좋아해? 천만은 심했어. 아, 그건 심했어? 아. 그래도 그거 에바다. 그건. 제가 손익분기는 넘길 수 애정합니다. 있다. 손익분기는 넘길 수 네. 있었다. 좋아요. 왜냐면 이 영화는 설정이 어마어마하고 캐릭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아까 아쉽다고 했던 문도성 형사 서사 전체적으로 보면 그거를 팍 줄여야 되고 왜냐면 핵심 플롯과 직접적인 연관이 크지 않아요. 그냥 그저 설계자라는 존재의 서사에 할애된 시간이 많고 설계자는 이미 존재가 이름부터 강렬하기 때문에 걔는 그냥 뭐 썬더한테 묻혔다가 고려시대로 가서 딴 사람한테 가도 충분했어.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이름만으로 존재감을 남겨줘도 충분히 납득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2부에서 삼식이에게도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했던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 삼식이도 흐름에 큰 삼식이 필요 이상이긴 해. 그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감하게 저는 쳐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전반 후반으로 나눴으면은 굉장히 좀 다른 그래요. 1000만은 취소하고요. 손익분기점을 넘는 다른 한 300만 정도? 다른 결과를 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감독님의 그 전 작품 도둑들에도 이제 떼거지 출연자가 나오는데 맞아. 거기서도 서사가 한 명씩 다 나와요. 근데 그거는 이제 사람이니까. 거긴 다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캐릭터들을 많이 공감하고 좋아할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외계인 캐릭터처럼 낯선 존재들이기 때문에 좀 관계적 맥락이나 배경적 서사가 없으면 정서적으로 몰입기 어렵긴 한 건 알겠는데 그래도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완급 조절이 없이 한꺼번에 다 들어가니까 너무 길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브레인스토밍 같다는 게 그냥 아이디어 떠오르는 거 그냥 다 때려놓은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1, 2부로 나눈 분량도 이해는 되거든요. 왜냐면 그러니까 보름 말처럼 이 정도 세계관이면은 한 진짜 5부작 막 맞아요. 많이 그런 시리즈작으로도 가능할 것 같고 왜냐면은 관객 입장에선 캐릭터들의 이야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캐릭터랑 지금 우리는 안 친하거든요. 맞아. 근데 그 상태에서 영화가 끝나버린 거잖아요. 근데 아마도 저는 그냥 감독님이 이 이야기를 너무 사랑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 딱 이게 그 느낌이야. 너무 애정이 커서 뭐 하나 조각조각이 소중해서 아무것도 뺄 수 없었던 그런 느낌이 좀 있었을 것 같고 어벤져스 같다는 말도 많이 나오는데 어벤져스는 나오기 전에 그 각 캐릭터들의 단독 시리즈들이 먼저 있었잖아요. 이미 그 캐릭터의 서사를 너무나 이해하고 있는 입장이고 우리는 뭐 아이언맨도 알고 뭐 토르도 알고 뭐 헐크나 그 닥터 스트레인지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들이 이제 하나로 모인 건데 여기는 이제 외계인도 개성은 있지만 이제 밑작업이 없이 갑자기 어벤져스 모드로 막 나오니까 관객들이 좀 따라가기 어렵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아까 말한 것처럼 시리즈작이나 혹은 뭐 웹툰이나 소설 뭐 아니면은 시리즈처럼 각 캐릭터를 하나씩 독립적으로 다뤘다가 나중에 이렇게 모이는 구조로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랬다면 이 방대한 세계관의 매력을 더 많은 사람들이 좀 누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좀 있고 그래서 저는 정말 진심으로 얘기하는데 이 영화는 약간 흥행 실패라는 꼬리가 붙기엔 좀 너무 안타까운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너무 새로운 시도를 많이 했어. 그래, 그러니까 방점 찍은 영화야. 이거. 세계관이나 뭐 서사나 설정 하나하나가 정성스럽고 탄탄해서 맞아. 이 이야기가 채널을 더 확장해서 많은 캐릭터들이 또 우리를 만났으면 좋겠다. 그럼 또 우리나라 영화의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동 감독님. 나 그게 응원합니다. 나 진짜로. 외계인 택시 3편 부탁해요. 네. 아니면 진짜. 넷플릭스 시리즈로. 고려 시대부터 겪었던 그런 자라나는 이야기들 스피드업으로. 혹은 신선들이 처음부터 신선은 아니었을 거 나 아닙니까? 신선 얘기가 사실 진짜 궁금해. 아니 맞아. 사실 저는 전우치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 그래서 재밌어. 그런 버전으로 무릎 같은 느낌의 도사를 한 명 더 이렇게 보여준다면 맞아. 이왕이면 잘생긴 배우로. 좀 우리나라 그런 뭐 고전 뭐 민화 같은 것들이 막 그림처럼도 많이 활용이 되는 거여서 너무 의미 있었다고 확실히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감독님 듣고 계시나요? 감독님 찾아와 부탁드려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 이야기 나눠봤고요. 듣보영화 인스타그램 아이디입니다. db.movies db.movies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SF 쪽의 장르였습니다. 혹시 좋아하는 장르 영화가 있으신지 또 최근에 본 영화나 혹은 최애 영화 추천해 주시면서 오늘 시간 또 마무리 해보려고 하는데요. 보름은 어떤 장르? 그냥 저는 B급 장르를 워낙 좋아하는 음. 사람으로서 넷플릭스에서 지난 겨울에 봤던 영화 중에 하나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레디 오얼 낫이라고 그거 저도 재밌게 봤어요. 시각 그래요? 탈출 대작전. 그거 신박해요. 근데 시아나 언니 못 볼 것 같은데. 맞네. 왜냐면 피가 좀 약간 난무하죠. 유혈. 근데 되게 좀 재밌더라고요. B급이잖아요, 그것도. 나름. 그래서 그거 추천해드리고 네. 그리고 좀 조용한 영화로 최근에 본 영화 중에는 작년에 개봉했던 영화인데 정순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거는 노동자이면서 이제 여성 동영상이 유출된 피해 여성으로서 나오는 김금순 배우님의 연기가 되게 돋보이는 영화거든요. 재밌어요. 이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가지 언니, 네. 저도 그 약간 남들 잘 안 보는 장르, 남들 잘 모르는 영화 발견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 중에서 저도 약간 B급 코드 있는 거 좋아하는데 예전에 메간이라는 영화 하나 소개해드렸고 네. 그리고 에비게일이라는 영화 있어요. 제가 사실 뱀파이어나 이런 장르도 되게 좋아한단 오. 말이에요. 보다 껐는데. 그 에비게일은 저는 그것도 어떤 측면에서는 와 이런 영화가 다 있어? 저는 이러면서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무슨 약간 뱀파이어 소녀가 네. 각성을 하고 하는데 막 발레 같은 거 막 이렇게 추면서 막 그 발레 맞아요? 약간 발레인지 각기인지 하여튼 막 이런 터치가 이상한 아니에요. 이상한 하여튼 되게 괴랄해요. 그래서 저 이런 괴랄한 영화를 저도 사실 피 난무하는 거 못 보긴 하는데 희열이 있어요. 그런 괴랄한데 으아 이런 약간 그래서 네. 펄도 제가 좀 재밌게 본 것도 그렇고 좀 그런 장르를 B급 장르를 약간 혐오하면서 좋아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에비게일도 네. 한번 보시는 분들 이런 장르 좋아하면은 보셔도 괜찮겠다 라는 네. 생각이 들게 들고요. 그리고 뱀파이어 영화 중에서 저는 렛미인도 되게 좋아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결이 다르네요. 결이 되게 다르지만 렛미는 진짜 멋있는 아름다운 영화거든요. 영상을. 아름다운. 전 이거 사실은 여름 특집으로 지금 하고 할까? 예, 고민 중인 영화긴 한데 그런 장르를 좋아합니다. 어쨌든 뱀파이어는 다 좋아하나 봐요. 그러네요. 네, 저는 오늘 한 이제 외계인처럼 시대극 플러스 판타지를 굉장히 제가 진짜 좋아하는 장르인데 되게 매력 있어요. 근데 영화에서는 사실 이런 딱 요거 요소를 갖춘 장르는 영화에서는 좀 찾기가 어렵고 전우치. 전우치 그쵸 전우치 있었고 우리 감독님 작품이죠. 그리고 저 드라마에서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구미호견 1938 그거 이동욱 재밌어요. 배우랑 김소연 네, 배우 나오는 맞아요. 그 한국 옛날 영화 아닌가요? 드라마예요. 아니고 드라마. 그러니까 옛날 드라마인데 드라마. 옛날 거 아니고 그 시리즈로 나온 것 중에 비교적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구미호 외전이랑 다른 거야? 다른 거예요. 그 옛날에 한예슬 배우 나오고 그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게 되게 그 한국의 막 설화를 바탕으로 해서 일본의 요괴 요괴들이랑 요소도 싸워. 같이 있고 굉장히 재미있는 요소들이 또 들어있고요. 또 환혼이라는 드라마의 그 설정도 이제 이 드라마도 이제 1부, 2부가 나눠져 있는데 이 드라마 설정도 저는 좀 재미있게 봤고 최근에 귀궁이라는 영화 드라마도 봤는데 별로던데? 그 보다가 저도 중간에 좀 멈췄어요. 저는 1편에서 껐어요. 그리고 난 아예 안 봤어. 그 나으리 말하는 거 그 낮에 뜨는 밤이 달인가? 그게 완전히 이제 윤회를 다룬 전생 이야기란 드라마인데 그거는 원작 웹툰이 진짜 재밌는데 드라마가 좀 아쉽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김영대 배우를 너무 또 좋아해서 얼굴 보려고 조금씩 보고 있고요. 영화는 이제 시대극은 아니고 SF 장르 최근에 본 거 중에서 좀 유명할 텐데 드래곤 길들이기 실사판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괜찮아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뭐 새롭진 않아요. 왜냐면 원래 기존에 있었던 애니메이션 이야기이긴 하니까. 근데 실사화를 되게 잘했고 잘했어요. 실사화를. 요즘 막 실사가 좀 폭망한 경우 많죠. 많은데 네. 이거는 잘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메시지도 사실
그렇게 뭐 복잡한 메시지는 아니라 뭐 1등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다양성이 중요하다 그런 메시지인데 그래도 한국 사회에 꼭 필요한 클래식한 메시지를 재미있는 스토리로 풀어낸 것 같아서 재미있게 잘 봤습니다. 네. 여기가 약간 니치 마켓인 것 같아요. 영화로 따지면. 특히 우리나라 영화 중에서는 요게 나오는 영화가 전우치 말고는 없어요. 그쵸. 그 영화에서는 찾기가 네. 어려워요. 한국 진짜로.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않나? 근데 안 좋아하나? 요게가 우리나라 전통 그런 거잖아요. 근데 또 드라마는 그런 시리즈들이 꽤 계속 꾸준히 나오긴 맞아, 한다라는 맞아, 거죠. 그래서 이게 뭔가 영화에서는 약간 흥행, 상업적인 면도 생각 안 할 수는 없고 그리고 또 시대극이고 환타지면은 제작비가 또 많이 들어갈 것 맞아, 같기도 맞아. 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세계관이 탄탄해야 되고 음. 드라마는 좀 허술해도 익스큐즈가 되지만 맞아, 영화는 맞아. 세계관이 허술하면은 용납이 안 되거든요. 안 되지. 그러니까 좀 까다롭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음. 저희 오늘 긴 1부, 2부 아주 러닝타임이 길었는데 여기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저희 다음 주는 콘텐츠 특집입니다. 기대야 쇼쇼쇼. 뭐지? 따라해보고 싶다. 기대야 쇼쇼쇼. 좀 활발해져 보겠습니다. 네. 듣보들이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